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7일 차인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집요하게 가로막았던 특검법들이 오늘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건데요. 또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첫 소식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 정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단 하루 만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이 아닌 특검법을 선택하며 벌써부터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특검 임명에 속도를 낸다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대한 영역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도 역대 최장, 인력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충돌을 일부러 유도한 것 아니냐는 외환 유치 의혹까지 수사 항목을 11가지로 넓혔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 태혁 장군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엄 전 과정 개입 의혹, 계엄 이튿날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법조 4인방의 안가 모임 의혹,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규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새 특검 가운데 수사 범위가 16개로 가장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입니다. 특검 임명까지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넉넉 잡아 11일, 최상병 특검은 12일 걸립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면 나흘 만에도 가능해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 14일 특검 임명도 가능합니다. 세 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합니다. 특검에는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최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입니다. 수사 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란 특검이 검사 60명 등 최대 267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국정농단 특검팀 105명의 2배 이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최상병 특검은 105명까지 인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수사를 앞둔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비공개가 아니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특검 출범 전까지 직접 김 여사 조사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15쪽 분량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80여 건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혐의는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명 씨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해왔고 조사를 해달라고 명 씨에게 요청한 적도 없으니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정치 자금을 대신 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천은 대통령 직무도 아니고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경제적 가치도 없어 뇌물죄도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 물증들을 확보하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김 여사 측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사적인 지위에서 도와달라 부탁을 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영부인의 영향력을 강조한 명 씨의 말과 다릅니다.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면 조사를 앞둔 수순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가 여러 차례 장시간 이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비공개가 아니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한다면 대면 조사는 조만간 출범할 특검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초 대통령 관전의 미등기 건물 공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작성 관련 직원들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인사조치 후 감찰까지 지시하면서 보복 인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에 호화시설이 있는 신축 건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 창고로 제가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이고. 관저에 70제곱미터의 스크린 골프장 설치 계획을 담은 업체 제안서가 공개되자 경호처는 건물만 짓고 시설은 들이지 않았다면서 경호 인력 대기와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국회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관할구청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쓴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누군가 건축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서도 해당 건물 의혹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없다면서도 누가 21g을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부실감사 지적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 대납 정황을 파악한 감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 자료도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 사건 처리를 놓고 보복 인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직원들을 한직으로 인사조치한 데 이어 감찰도 지시한 겁니다. 감사원은 추정과 가정에 근거해 수사 참고 자료를 작성한 관련자에 대해 감찰 중이라는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
감찰 대상자들은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는데 조만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부실감사 의혹까지 다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재판들도 임기 뒤로 연기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는 추후 지정을 한 겁니다. 연기 사유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취임 전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한 것처럼 똑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두 재판 모두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친 뒤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속 추후 지정 결정이 나오면서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자 이미 대선 전에 추후 지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도 추후 지정을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됐습니다. 두 사건 재판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라 본격적인 심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재판을 하려고 해도 불출석 시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도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도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공직자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선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문을 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사이트.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구나 장차관 또는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국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국민 주권 정부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찾아낸 공직 후보자나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나 똑같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 비서관이 인사검증을 맡고 공개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게 될 거란 겁니다. 본격적인 내각 구성과 인사검증을 앞두고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새로 만들어 넘겨줬던 공직 인사검증 권한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했습니다. 당장 국민추천제가 성과를 내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못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인사검증을 책임지게 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부터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 수석이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오 수석은 MBC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접했다면서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파악했는데도 임명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정상에 이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경제 협력을 비롯해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두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답한 뒤 양국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는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화는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이어 중국이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두 정상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통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통화에서는 한한령이나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전화 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이 아들이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다며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런 건지 확답을 들어야겠다고 말하자 당시 이현수 기조실장은 경력직 추가 채용이 있을 거라며 그 아들을 염두에 두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먼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가 확보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가정보원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의 통화. 처음 통화하는 듯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병기 안사람입니다. 김 의원 아들은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 당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신원조사에서 탈락했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면접과 필기에서 낙방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은 아들 채용 문제를 말합니다.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이미 국정원이 무언가 약속했었던 듯 믿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어서 하길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혹시 아빠가 야당 인사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확답을 요구하자 일단 과거 탈락에 대한 조치를 내놓습니다. 시장님께 무슨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년 전에 신원조사했던 그 부분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하나 검토를 하고요. 이어 경력직 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을 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반복해 언급합니다. 경력직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중심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렸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보고 다 드리고 하니까 1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원은 이 통화 넉 달 뒤 경력직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이전 기조실장은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고 국정원 근무 당시 일은 잊어버렸다고 말했고 김 의원 부인은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며 녹음의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통화 녹취에는 김병기 의원이 직접 자신의 아들 채용을 두고 국정원과 소통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당시 김 의원이 신원조사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보낸 항의 서한 초안도 확인됐는데 김 의원은 갑자기 신원조회에서 떨어져서 탈락이 된 게 문제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기 의원 부인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7월 국가정보원 당시 이현수 기조실장과 통화를 시작하며 남편을 언급했습니다. 남편한테 방금 전화 받았습니다. 전례를 무릅쓰고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현수 전 실장 역시 위원님과 상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자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채용 문제를 논의하고 국정원과 아내의 통화를 조율한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김 의원은 MBC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자신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당시 아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갑자기 신원조회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락이 될 수 있는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도를 하지 않고. MBC는 김 의원이 국정원을 향해 쓴 입장문, 일종의 항의 서한도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원조사의 문제점이라는 제목 아래 아들의 신체적 결함이 결격사항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사의 의견을 전달하며 원장님이나 기조실장이 직접 아들을 면담해 보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해결을 거부하면 국정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혁을 단행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다른 입장문에선 대마초 관련이라며 한두 모금을 한두 번으로 왜곡한 이유를 국정원이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아들이 신체적 결함과 대마초를 한두 모금 흡입했다는 이유로 떨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따진 정황이 담긴 겁니다. 당시 국정원에 근무한 한 전직 직원은 불합격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앞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거듭 재검토한 걸로 안다며 기조실장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원자들은 신원조사 탈락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락 사유를 알고 항의 서한 성격의 입장문을 보냈는지 여러 차례 김 의원에게 물었지만 김 의원은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교제 폭력을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피살됐습니다. 집 앞에 설치한 CCTV도 무용지물이었는데요. 경찰은 전 연인으로 파악된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변희주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아파트 입구로 향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마음 아프다. 며칠 전에도 봤고 서로 인사하고 요새 별일 없지요 하고 그러고 인사하고 이렇게.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40대 남성으로 경찰은 이들이 교제하던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CCTV를 피해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의 집 앞에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내문도 붙어 있는데요.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에도 용의자로부터 흉기 위협을 받고 경찰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막 위협을 했다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막 아저씨가 나와갖고 하니까 남자가 도망을 갔대요. 당시 경찰은 교제 폭력으로 보고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원은 남성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집 앞에는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능형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용의자가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 여성도 경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여성에게는 앞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는데 최근 경찰에 반납해 피습 당시에는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독재 정권에서 수많은 고문이 자행됐던 국가폭력의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했습니다. 참혹한 고문이 행해졌던 곳곳이 그대로 재현됐는데요. 피해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역사가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진 곳이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독재 정권의 대표적 고문시설이 민주화 운동기념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당한 욕조 등 조사실 현장은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학생운동 주동자 등 주요 인물을 조사하던 특수조사실입니다. 바닥에는 멍석과 함께 곤봉, 전기기구가 그대로 놓여 있고 같은 방에는 이렇게 물고문이 행해지던 화장실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40년 전 연성수 씨도 민주화 운동단체에 소속돼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남영동으로 끌려왔습니다. 5평 남짓한 조사실에서 굶은 채로 20일 넘게 구타에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변기물을 퍼먹고 살았어. 10일 정도 지나다 보면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인간이 아니네. 점들만 인간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동우 씨도 속해 있던 단체가 반국가단체로 몰리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너 공산주의자지 그러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아닌데요 그랬죠. 그럼 너 사회주의자구나. 자기네들 틀을 딱 짜놓고 거기 깨 맞추는 거예요. 한 달간 갇힌 채로 원하는 답변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기절할 때까지 고문은 계속됐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한 사람은 최소 400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고문이 자행된 조사실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6월 10일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신관과 교육동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길 기대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 거거든. 여기 와서 끊임없이 물어야죠.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고액 체납자 710명의 재산을 추적했는데요. 등산 가방에서 금괴가 나오고 쓰레기 더미에서 수표 다발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수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 국세청 직원들이 집안 구석구석 수색합니다. 서랍 안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이 체납자가 평소 들고 다니던 등산용 가방을 열었더니 작은 금괴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금이다. 우와.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이번에 쓰레기 더미에서 잘못 꺼둔 10만 원권 수표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장에서 나온 10만 원권 수표는 수천 장에 달합니다. 일부 체납자는 수색을 막아서면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재산을 감춰둔 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71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재산 은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재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가 하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강제 징수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수표나 금괴로 바꿔 집안에 숨기거나 은행 금고에 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런 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 조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체납자들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나흘째를 맞은 미국 LA 시위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인데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해병대 700명에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더 투입하기로 했고 저격수로 보이는 병력까지 등장했습니다.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LA 도심 연방 건물 앞에서 대치 중이던 시위대.
오전부터 LA 시내 곳곳으로 모여든 시위대는 오후부터는 이곳 연방 건물 앞으로 합류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자 무장한 경찰들이 줄지어 달려오고 순식간에 강경 대응 진영을 갖춥니다. 일촉즉발 상황. 다행히 시위대가 먼저 물러나면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It was very peaceful. That was 4 days ago, and now all this violence has erupted, and we make President Donald Trump responsible. 밤이 되면서 폭죽을 쏘는 등 폭력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전날만큼 과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CNN 기자는 취재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연행됐습니다. 연방 건물 꼭대기엔 시위대 쪽을 겨냥한 저격수까지 등장했습니다. 발포 소리가 위협적인 총을 쏘며 겁을 주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LA 경찰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federal military personnel without direct coordination creates logistical challenges and risks confusion during critical incidents.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정책에 소극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 체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까지 거들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자경단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무법 상태였던 LA 폭동에 빗대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반트럼프 시위는 LA 남부 도시 산타에나를 넘어 뉴욕과 애틀랜타, 시카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데뷔한 지 3주도 되지 않은 애슬레틱스의 신인 클락의 묘기 같은 수비 만나보시죠. 이 정도 홈런선 타구를 걷어낸 장면은 정말 희귀할 것 같은데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더위가 그나마 덜했는데요. 남부지방은 30도로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담양에선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메타세카이어길을 찾았고요. 그늘 아래서 산책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기온이 다시 올라서 30도 안팎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특히 목요일엔 31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밑도는 등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주 후반엔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아직 기압계의 변동성은 크지만 남쪽에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 장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은 안개가 끼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